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쉬운 과목이고 또 자료도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 개정 전부터 출제됐던 애들이 계속 그대로 반복 출제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도 많고 또 반복 출제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마인드맵도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DB 보안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머릿속에 좀 나무를 심으시고 표현이 재밌긴 한데 그리고 강의에 들어가셔서 살짝 살만 붙이시고 실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림 그려드리는 것밖에 없고요. 거기에 살 붙이고 과일 이렇게 사과 달리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릴 것은 요거 보시고 교재 좌우에 있는 기출문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풀으세요. 그러니까 두목내에서 오시면은 문제은행 시스템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CBT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CBT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목내 CBT에는 이제 문제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표시해 놓은 아이들은 다 출제됐던 아이들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키워드로 검색하셔가지고 관련 문제를 쭉 또 이렇게 복습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우선은 통합돼 있다, 모여 있다는 의미고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 또 운영되고 있고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성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얘네는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참조돼요. 근데 동시 공유 가능하고 계속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얘네 다 출제 보기예요. 시험 문제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려면은 데이터 모델, 즉 우리 앞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엔티티, 뭐 프로그래밍 쪽에서 가면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해서 객체 지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델화하게 됩니다. 이게 모델하는 도구는 바로 이 ERD예요. ERD. 그래서 이 ERD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이 ERD 도형하고 각각의 기능도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모델의 기본 구성은 구조랑 어떤 구조로 갖느냐, 어떤 연산을 하느냐, 또 제약 조건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스키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스키마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구조화 이런 의미고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 체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마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저장 방식에 따른 어떤 그런 구조화는 어떻게 할지, 개념적인 것은 어떻게 할지, 또 외부에 사용자에게 표현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의 이제 ERD라고 하는 거, 얘가 개체 관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도형이 있어요. 이제 본문에 가서 보시게 될 텐데,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죠. 뭐 검색을 하든지 업데이트를 하든지 삭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 간에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그걸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 나오기 전에 이제 DBMS가 나오는데 두 개가 이제 한 세트예요. 이름을 보시면은 정조제 같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쓰는 언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테이블을 만들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설정할 때 이렇게 구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요. 조작은 여기에서는 뭐 튜플을 관리합니다. 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튜플 속성, 여기서는 튜플을 관리해요. 튜플이라고도 하고 또 레코드라고도 하고 뭐 지금은 같이 병용해서 쓸게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그다음 뭐 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제어에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은 병행 제어, 병행 제어. 이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제어를 합니다. 트랜잭션 제어나 또 병행 제어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에 대한 것도 하나 같이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언어들이 이런 게 있는데 얘네를 실제 운영하는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DBMS라고 그래요. DBMS의 필수 언어가 정조제예요. 즉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튜플을 관리하고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얘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얘네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애가 바로 DBM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 모델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이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릴레이션. 얘는 보통 릴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표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하죠. 우리가 전화번호부 한다 그러면 뭐예요? 표 형태로 구성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애와 튜플과 도메인인데 얘는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튜플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그 표현 방법인 테이블은 특징이 있어요. 튜플의 유일성. 튜플은 행이라고 그랬죠. 중복된 데이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에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반 목록이 있다. 그럼 반 목록에서 성적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죠. 또는 학번 순으로도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없어. 의미가 없어. 속성도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중복되면 안 돼. 즉 어떤 표에 학번, 학생, 뭐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게 있는데 학번이 두 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속성, 위치, 순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각각의 튜플을 행을 식별해낼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기본키라고 하는데 이 기본키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슈퍼키, 후버키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본키를 선택을 하고 대치되는 애가 대체키고요. 외부의 테이블과 연결되는 애가 외래키예요. 하나씩 볼 거고 자 무결성도 있어요.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릴레이션에 큰 문제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제일 먼저 설계 단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돼요. 순서, 개논물, 개구리는 논물에서 논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점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문제점. DB 설계에서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상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함수적 종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얘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규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정규화에는 1차, 2차, 3차 그리고 BCNF 4차, 5차까지 있고요.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정규화에서는 다치값, 2차에서는 부분 종속 뭐 이런 것들 다 볼 거고 얘네는 무조건 한 회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게 출제되면 세 문제까지도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정규화를 하게 되면 테이블이 쪼개져요. 테이블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조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정규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능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앞에서 정조제가 있었죠. 그러니 정조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기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DB 연산에 보면 관계 대수, 관계 연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수학에서 도출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집합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집합 배웠는데 그 집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컴퓨터 쪽에 가지고 오면서 사용된 어떤 그런 연산들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가 되겠고 여기는 순수 관계와 집합 연산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 관계는 이렇게 검색이라든지 필드를 뽑는다든지 조인이나 디비전이고요. 집합 연산에는 실제 집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DB에서 이제 뷰하고 시스템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거는 연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우리 DB에서 외부에 보여지는 즉 외부 스키마를 담당하는 부분이 가상 테이블이다. 걔 이름이 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카탈로그는 이거는 내부 스키마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부 스키마의 시스템 카탈로그 바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정보들 즉 레코드가 몇 개인지 테이블이 몇 개인지 테이블의 구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한다. 별거 아닌데 자주 출제됩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SQL이에요. SQL은 좀 양이 많고 실제로 여러분들 실기에 가셔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죠. 꼭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식 만드는 거. 그래서 이 SQL의 기반이 되는 애가 바로 관계연산이고요. 관계연산에서 여기서 봤던 이 순수 관계연산자가 우리 SQL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할 때 쓰는 명령어들, 조작할 때 쓰는 명령어들, 제어할 때 쓰는 명령어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정의어에는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표를 만들고, 표를 삭제하고, 표를 변경하고 이런 거고, 조작은 안에 있는 행들을 검색하고, 삽입하고, 지우고, 갱신하고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제어는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트랜잭션과 병행 제어를 얘가 담당을 하거든요. 보안까지 관련해서 얘네 작업을 하게 돼요. 커밋과 롤백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트랜잭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랜트하고 리보크는 얘는 제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권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두 개가 그룹이 바뀌는데 굳이 얘네를 나누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나와요. SQL식 내에서 사용하는 비트윈이나 그룹 함수, 해빙, 이 그룹할 때 쓰는 이게 해빙입니다. 그래서 그룹 함수 이렇게 나오고 그룹에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룹 내에 해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줄게요. 구성을 하죠. 여기다가 그룹 함수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변경을 하고 그룹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해빙이에요. 해빙. 그룹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SQL식을 이용을 해서 뭐 반별, 학년별, 학과별 이렇게 그룹을 지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룹 지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룹 바이 하위에서 그룹의 조건을 지정하는 게 해빙이고 이 내부에서 그룹에 대한 개수,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수에 보시면은 이렇게 between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구간값이에요. 구간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10에서 20까지 이런 거 할 때 나타내고 오더 바이는 정렬할 때 써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주 출제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은 이름 그대로 트랜잭션, 뭔가 자료를 교체하는 하나의 행위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는 커밋, 롤백, 그 다음에 리커버리에 대한 게 있고 트리거는 연쇄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딱 했을 때 방아쇠가 당겨지면 자동으로 우리가 총이 나가죠. 총알이 나가잖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의미하고요. 트랜잭션의 상태에는 활동, 부분 완료, 완료, 실패, 철회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그 특성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원자성이 있고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이 있어요. 병행 제어는 이 바로 트랜잭션을 동시에 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권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건지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 도구가 나오고요. 병행 제어 기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데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얘네는 나중에 이제 5과목에서 좀 더 또 배우게 돼요. 다 똑같거든. 암호화 방식에 대한 것은. 그리고 분산 DB에 대한 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분산 DB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투명성은 사용자들은 이 분산 DB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투명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짧게 15분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와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 출제된 거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념을 지금 잡으시고요. 기출문제 많이 푸시면 돼요. 자, 우선 자료 처리에 대한 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 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 의미 있는 정보가 된다. 자료와 정보의 차이는 안에 있는 내용이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른 거예요. 자, 자료 처리 시스템은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처리, 분산 처리는 나눠서 처리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모여 있다. 얘네가 저장돼 있고 얘는 지금 오퍼레이션, 즉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럿이 나눠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도 우리가 봤었죠. 실시간 접근, 내용에 의한 참조, 동시 공유, 계속 변화. 뭐 그냥 단어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애가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여기 기능에는 바로 정의 기능,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해요. 조작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가지고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등 하는 거고요. 제어는 접근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정확하게 무결성 유지, 바로 트랜잭션 관리를 하게 돼요. 트랜스 액션 이렇게 되겠죠. 네, 트랜잭션 관리를 한다. 적당한 사용자가 허가된 것대로, 허가된 권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보안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한다. 자, DBMS의 장점은 중복, 종속 최소화, 공유, 무결성, 일관성 유지, 보안 유지. 단점으로는 예비와 회복이 어려워요. 한번 뻥 나면 복구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모여있는 집이에요. 어떤 집일까? 데이터가 사는 집이에요. 아주 큰 집이고요. 그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우리 올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로 뭔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는 그거를 데이터로 쌓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뭔가 멘션을 남기거나 글을 남기게 되면 또는 틱톡에 영상을 남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 작업에 대한 것도 모두 다 데이터화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모두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남자가 크리스마스 때 검색하는 것, 그러면 뭐 아이들 선물이 되겠죠. 그 선물 중에 아이들은 뭐 이 40대 초반이니까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책 검색률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걸 다 마케팅용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료는 바로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많은 자료고 걔네를 처리해가지고 실제 의미 있는 애로 분석해내는 것을 올랩이라고 해요. 그리고 올랩 연산에는 롤업, 드릴다운, 다이싱, 슬라이싱. 롤업, 감아 올리는 거고요. 드릴다운은 감아 있는 걸 푸는 거고요. 다이싱은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는 거고 슬라이싱은 이게 채 써는 거잖아. 회 써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산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쌓여있는 쓸데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바로 이 올랩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가공된 요소들을 수집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마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채굴이죠, 채굴. 바로 금을 찾는 거야. 이 많은 빅데이터 내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서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보통은 이 빅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이 하둡은 일반 컴퓨터 있죠. 일반 PC를 가지고 대형 스토리지를 구현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그리고 걔네를 병렬로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돕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얘도 출제됐는데 표시가 없는 이유는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기법은 우선은 분류, 그 다음에 연관, 연속, 데이터 군집화. 어때요?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금광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돌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를 분류하겠죠. 금색깔이 있는 애 없는 애. 그 연관된 거. 야, 금색깔도 노란 금색이 있고 파란 금색이 있고 막 그렇잖아. 걔네하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연속적으로 쭉 놔두고 그다음에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고 뭐 이런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스키마 3계층으로 구성된다. 우선은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거. 개념 스키마는 구조예요. 구조. 데이터의 어떤 전체적인 개체의 관계, 제약 조건, 접근 권한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게 바로 개념 스키마가 되고요. 자, 내부 스키마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얘를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학번 같은 경우 숫자로 할지 문자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 아주 자주 출제돼요. 스키마 3계층은 내외계예요. 내외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셨죠? 표를 만드는 정의요. 그 표 안에 있는 레코드들을 관리하는 조작어, 그 다음에 얘네 접근 권한이나 트랜잭션 병행 제어를 하는 제어어 이렇게 구성이 된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나오는데요. DBA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책임자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DBMS를 관리하고요. 사용자 요구 정보 및 결정의 데이터 효율성으로 관리해요. 백업 및 회복 전략을 정의하고요. 행정적 책임도 지고 있고 시스템 감시 및 성능을 분석해요. 데이터 사전을 구성하고 등등등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응용 프로그래머는요. 얘는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DB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얘네는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같이 하기도 하죠.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처럼 그냥 데이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을 의미한다. 자, 데이터 모델에는요, 우선은 어떤 게 있냐? 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 이런 개념적 모델과 논리적 모델, 실제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논리적 모델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자, 개념적 모델에는 ER 다이아그램이 있고, 논리적 모델에는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객체지향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관계형과 객체지향형을 모두 혼합한 ORDB가 됩니다. 오브젝티드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요걸 현재는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는 기본적인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자, 우선 첫 번째 개념 모델인데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는 거 보이시죠? 뭐가 출제되냐고요? 얘가 출제돼요. 개념 모델은 현실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컴퓨터로 가져오기 위해서 얘네를 개념적 모델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학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네, 교수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학생에는 또 뭘로 구성이 돼요? 학번이 있을 수 있고요. 교수는 뭘로 기준이 될까요? 교수 번호가 있어요, 이 사람도. 교번이라고 할게요. 교수 번호. 학생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사각형이 객체예요. 엔티티. 교수 엔티티, 학생 엔티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뻗어나오는 이 타원형들이 속성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특성,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엔티티가 연결될 때 관계를 설정하는 마름모. 그리고 실선은 연결. 그 이중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값 속성인데 이거는 이제 지향해야 돼요. 지향. 속성이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을 줘요. 밑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ERD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우리 테이블로 만들어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내고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논리 모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논리 모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표로 만들어요. 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학생 테이블이다. 학생 테이블이면 얘는 학번, 그 다음에 이름, 전공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교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교수 번호, 이름, 전공, 뭐 담당 강의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 논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논리 모델인 바로 표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표를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바로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논리 모델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표 형태로 만든다. 계층형 같은 경우는 틀이다. 네트워크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다.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너 멤버다. 그 다음에 코다실 DBTG 모델이라고도 한다. 요거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다중값 속성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처음 나왔어요. 처음. 잘 안 내 이거는 다중값 속성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대표적인 개념 모델은 우리 뭐가 있다 그랬어요? ERD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논리 모델에는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ERD로 표현하고 얘는 뭘로 표현한다? 테이블 같은 말입니다.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또 종종 출제돼요. 별거 아닌데 우리 관계형 모델과 실제 데이터 모델 또는 자료 구조 모델에서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 각각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관계형 모델에서는 튜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얘네들 우리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속성이라고 그래요. 얘네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그거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명칭이라서 얘네를 뭐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튜플은 행이고 속성은 열이고 그리고 이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도메인이다.
즉 여기에 이 학교는 4학년까지 있는데 여기에 7학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렇게 어떤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것도 종종 출제되더라고요. 자, 튜플은 뭐라고요? 행이요. 파일 구조에선 레코드라고도 해요. 카디널리티는 이것도 나오는데 튜플의 수예요. 그러면 얘의 카디널리티는 몇 개예요? 3개예요. 얘의 디그리는 이 속성의 개수예요. 얘는 4개예요. 아주 자주 나와요. 자, 이게 보이시죠? 이 문제 한번 보시면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속성의 개수예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트리뷰트, 속성이거든요. 이거 어트리뷰트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한자어로 하면 얘가 속성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학과에는 이 학교에는 전기, 기계, 컴퓨터 3개 학과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런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우리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릴레이션의 특징 앞에서 우리 마인드맵으로 봤어요. 튜플 유일해야 되죠. 순서 없죠. 속성도 순서가 없어요. 속성은 원자성이에요.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져올 때 보면은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 같은 경우에 학번, 이름, 표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전공, 여기에는 학과라면 그렇고 뭐 점수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학번이라고 하는 고유한 속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고유한 속성이 2개가 같이 들어간 거죠. 이게 다중값 속성이에요. 그때는 쪼개야 돼. 학번하고 이름을. 이렇게 쪼개는 걸 어토믹 베일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쪼개는 거를 바로 1차 정규형에서 해요. 자, 키는 이 테이블에서 얘 각각의 레코드들, 이 각각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속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면 될까? 학번을 기본 키로 주면 돼. 1번은 면철이고요. 2번은 두목이고 3번은 광철이에요. 만약에 이름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동명이인 많죠. 뭐 은정이, 희정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은정이만 5명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걔를 각각 식별해낼 수 없어요. 얘네는 기본키가 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이들은 바로 기본키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슈퍼키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기본키가 될 만한 애들을 뽑아보는 거야. 자, 우선은 학번 되죠. 주민번호도 되죠. 이름은 안 되죠. 그죠? 얘는 빼자. 나이도 안 되죠. 그럼 이런 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우고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묶어도 되죠. 가능해요. 또는 주민번호랑 학번이랑 묶을 수 있죠. 또는 이렇게 3개를 묶어도 얘를 식별해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 어떤 릴레이션을 식별해낼 수 있는 속성이나 이게 보면 속성의 집합을 속성의 집합, 호나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성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슈퍼키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얘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을 만족해요. 얘네를 다 식별해낼 수는 있다는 거야.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 학번만 가지고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얘네 3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들어낸 조합 있죠? 맞아요? 이런 조합도 있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해요. 즉 후보를 만들어 놓는 거야. 학번 이렇게요. 2번에는 주민번호, 그 다음에 3번째는 학번과 그 다음에 주민번호, 4번째는 주민번호와 이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속성을 혼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혼합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속성의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됐죠? 자, 후보키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 중에 굳이 2개로 혼합할 필요가 있냐? 왜? 학번 아니면 주민번호로 2개로 튜플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유일성도 만족하고요. 최소성, 속성의 최소성도 만족해요. 이게 후보키야. 그러면 기본키는 뭐지? 여기에서 주민번호 쓰면 개인정보잖아. 뭘 써야 돼요? 학번을 써야 되죠?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키는 주민번호가 대체키가 돼요. 자,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외래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테이블이 좀 전에 우리 그 학생 테이블하고 교수 테이블하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2개를 연결을 할 거거든.
그때 뭘로 연결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외래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릴레이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즉, 이 릴레이션이 믿을만한가라는 것을 제안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개체 무결성은 딴 거 보지 마세요. 얘는 기본키예요. 참조 무결성은요, 얘는 외래키예요. 도메인 무결성은요, 도메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널 값, 빈 값이에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0도 아니야. 중복되지 안 돼. 중복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치면 얘는 무결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참조 무결성은 만약에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이때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이때 학생 테이블에 여기 1, 2, 3번 있어요. 여기 성적 테이블에 1, 2, 4가 있어요. 이거 말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이 학교에는 3번까지밖에 없는데 4번이 왜 들어가?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해친 거예요. 메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는, 튜플은 하위 테이블에 존재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게 참조 무결성이 말은 어렵게 써 있지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요거 순서예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돼요. 순서만 기억하세요. 개논물, 개구리는 논물에서 논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 각각 단위에서의 트랜잭션 설계 단계예요. 첫 번째 개념 설계에서는 뭘 하냐면 모델링 해야죠. 개념 설계에서 ERD,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델링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에서는 얘는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요. 인터페이스는 뭐야? 서로 연결하는 거지. A 테이블과 B 테이블과의 관계 또는 B와 C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키마, 구조화하는 단계예요. 구조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연결해야 되지? 그래서 인터페이스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건 개념적인 거니까. 근데 어벌나게 많이 나온다? 자, 물리적 설계는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될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덱싱, 클러스터링, 핵싱, 이런 것들. 자,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실제로 DBMS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고, 자, 정교화는 현실 세계에 있는 ERD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함수적 종속이나 아니면 이상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정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규화의 목적은 데이터 구조의 안전성 최대화예요. 중복 데이터 줄이고요. 삽입, 여기 삽입이 빠졌네. 그지? 삽입, 수정, 삭제, 이상현상 최소화. 테이블 불일치, 간소화. 자, 이상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삽입 이상과 삭제 이상과 갱신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삽입 이상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500을 넣을 거예요. 넣을 수 있을까요? 학생이 전화기 와서 500번 넣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얘네 두 개가 기본 키거든. 근데 여기에 값이 없잖아. 과목 코드가 없잖아. 그죠? 얘는 못 넣어요. 이게 삽입 이상이에요. 자, 삭제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400번을 지울 거예요. 400번을 지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400번의 과목 코드가 C312라고 하는 애를 지우고 싶었는데 400번을 지우다 보니까 같이 지워져 버려. 똑같이 쓰니까 여기서 딜리트 400번 줘버리면 400번이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과목 코드에 C324, 412 다 같이 지워지겠죠? 성적까지 다 지워져. 맞아요? 그럼 안 되지. 갱신 이상이에요. 자, 갱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중복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400번 학생의 학년을 2학년에서 이제 승급해서 3학년으로 바꿀 거야. 업데이트를 했는데 실수로 우리가 조건을 잘못 지정해서 얘는 안 바뀐 거야. 안 되잖아. 400번이 3학년이 되기도 하고 2학년이 되기도 해?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갱신 이상이에요. 끝. 자,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속성이 어떤 속성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애를 결정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결정되는 애를 종속자라고 이야기해요. 됐죠? 자, 부분함수적 종속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분함수적 종속은 뭐냐면 좀 전처럼 기본키가 두 개예요. 기본키 두 개에 이렇게 종속되는 아이를 완전함수적 종속이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합 속성일 경우에 기본키가 2개 이상일 경우에 하나는 완전 함축 종속이 안 되는 애야. 그때는 얘를 쪼개내야 돼요. 이게 부분 함축 종속이에요. 자, 제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제품 코드는 얘는 바로 모니터예요. 그리고 고객 아이디와 제품 코드에 같이 연결돼서 얘네가 300개를 주문했고요. 얘는 이제 부가적으로 단가가 있을 경우에 나오는 아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 주문 상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객 아이디와 전혀 관련이 없어. 이게 바로 부분 함수적 종속이에요. 자, 이행 함수적 종속이에요. 얘는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이 돼. 그죠? 아이디별로 얘 레벨이 얘가 뭐 특별 회원, 고정 회원, VPI 회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져. 그러니까 일반 회원은 10%, VIP는 50% 이렇게 할인이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야? 고객 아이디에 따라서 할인율이 나눠지는 거지. 이게 이행함수적 종속이에요. 이러면 안 돼. 얘를 쪼개내야지 이렇게. 고객 아이디 따로 있고 그 고객의 여기에 별도로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나눠지는 형태로 쪼개내야 돼요. 이게 이행함수적 종속이에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X가 Y를 결정하고 Y가 Z를 결정하면 X가 Z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행함수적 종속이에요. 아주 자주 출제돼요. 문제 보시고요. 자, 정교화 과정이에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상현상이나 또는 함수적 종속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도메인 원자값.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뭔가 속성을 뽑아내면 안 된다. 얘네 쪼개야 된다. 이게 도메인이 원자값인 거예요. 학번하고 이름이라고 쪼갤 수 있는 그런 도메인 값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하면 2차 정규형이고요. 이행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면 3차 정규형이에요. 결정자가 아닌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 하나를 제거하면 BCNF고요. 다치 종속은 얘고요. 조인 종속은 얘예요. 얘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 순서만 아셔도 많이 외울 수 있는데요. 두부 이걸 다 줘.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살 거예요. 아줌마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부 이걸 다 줘. 사실은 근데 저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제 1차 정경은 원자값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도시에 도메인이 2가지잖아. 이거 쪼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쪼개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중복이 되네,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국가만 따로 뽑아야 되겠죠, 또? 자, 2차 정경에 가면 이번에는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가 있는데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등급과 할인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에 의해서 당첨 번호. 얘는 완전 함수적 종속, 얘는 부분 함수적 종속이에요. 얘를 떼어내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떼어내요? 이렇게 떼어내라고요. 이렇게 별도로 떼어내고 이렇게 또 별도로 떼어내라 얘기죠. 그리고 조인을 시켜버려라. 자, 3차 정규형은 이행함수적 종속이에요. 즉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떼어놨더니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또 할인율이 결정돼.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 2개를 또 쪼개낸다. 또 고객 아이디와 등급을 따로 만들고. 자, 보이스 코드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 제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옆에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규형은 아래 속한 모든 도메인의 원자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아닌 모든 키가 키 함수적으로 종속되며 키의 부분 집합 결정자가 되는 부분 종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존재하는 함수적 종속에서 결정자가 후보키다. 뭐야?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아이다. BCNF 이렇게 되는 거죠.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4차 정경은 다 좋으니까 다치 종속, 그 다음에 여기는 조인 종속 이렇게 되죠. 요게만 나와요. 매칭하는 것만. 자, 반정교화는 지금 우리가 정교화를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계속 쪼개지죠. 이 계속 쪼개지는 테이블을 어떻게 해? 조인이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성능 떨어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을 다시 붙여요. 이게 바로 테이블 병합 반정교화가 돼요. 이게 바로 반정교화 또는 역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정교화 기법에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느냐, 컬럼을 대상으로 하느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테이블에 관련돼서는 테이블을 합치냐, 분할하냐, 또는 추가하냐. 이게 관계 스키마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 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테이블 추가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관계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공통의 속성들 여기 있는 거 넣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 테이블 추가 반정교와 유형에는 중복 테이블, 집계 테이블, 진행 테이블, 부분 테이블 이런 아이들이 있다. 얘네 다 출제되는데 좀 지엽적이죠. 그래서 문제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이블 병합 방법이나 테이블 분할 방법 다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렬 단위로 쪼갠다. 또는 분할 키 기준 분할 기법에는 범위를 나누느냐, 목록을 나누느냐, 해시 분할하냐, 합성 분할하냐, 라운드 로빈은 빙빙 돌아가면서 티 마음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얘도 지엽적인 문제였고 다시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묶는 거죠. 이렇게 뭐 A 클러스트, B 클러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는 A 학군, 여기는 B 학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게 클러스터링이죠. 이 데이터를 묶음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는 검색 효율이 높아져요. 자, 테이블 추가해요. 중복 테이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집계 테이블, 이력 테이블, 부분 테이블, 진행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이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컬럼 반정교화예요. 이번에는 컬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컬럼을 추가하거나 파생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이 뭐예요? 이거 열이잖아요. 열. 열이 뭐예요? 속성이죠. 뭐 이력 테이블이나 PK 기본 키예요.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 오작동을 위한 컬럼을 추가하거나 관계 반정교화하거나 다음으로 이번엔 관계 반정교화 부분이 있겠죠. 간단히만 보십시오. 출제 안 되는 아이들은 막 넘어갑니다. 자,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위한 연산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들 첫 번째 관계 대수고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얘가 절차적이냐 비절차적이냐는 거야. 해석에서는 비절차적인데 관계 대수에서는 절차적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관계 대수는 절차적이다. 대절 버스로 기억하세요. 우리 수학여행 갈 때 대절 버스 타고 가죠. 자, 관계 자유 변수예요. 이게 별게 아니고요. 기호가 아니라 A를 뒤집어 놓은 거고 얘는 E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A가 뭐야? 느낌이 all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두라는 거고 E는 exist,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출제됐고요. 이거는 수학적 기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 기호를 아실 거예요. 문과는 모를 수도 있어. 자, 순수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순수 관계 연산자에는 select 이거는 튜플 집합을 검색하고요. 프로젝트는 속성이고요. 조인은 연결해요. 그 다음에 디비전은 나눠요. 그죠? 특정 속성을 제외한 속성만 나누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셀렉트가 있어요. 셀렉트는 시그마 기호를 이용합니다. 시그마. 6같이 생겼지만 시그마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그마 이거 조그맣게 나왔는데 커요. 이렇게 시그마 쓰고요. 여기다가 학생이 전자과. 이건 뭐예요? 학생이 전자과인 애들을 검색하라는 의미죠. 프로젝션은 속성을 뽑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파이 이렇게 주고 여기에서 학번, 학과 이렇게 주면 학번과 학과만 뽑아요. 조인은 합치는 거고요. 디비전은 나누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비전 연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두 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D2와 D3가 1A인 아이들을 나누면 몫이 요거 두 개 나오겠죠, 뭐. 그리고 집합 연산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 교차곱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나오네요. 합집합은 합치는 거, 교집합은 공통만 남기는 거, 차집합은 빼는 거, 카티션 프로덕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테이블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 1, 2가 있다면 얘네를 이렇게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A2, B1, B3, B2 이렇게 구성되도록 만드는 것을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한다. 종종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릴레이션 R의 차수라 그랬어요. 차수. 차수가 뭐야? 속성수죠? 그러면 4개야. A, B, C, D 4개가 있고요. 카디널리티가 5래요. 레코드가 1, 2, 3, 4, 5가 있는 거예요. 릴레이션 S의 차수가 6이래요. 그러면 A로 똑같이 하면 안 돼, 이건. D, E, F, G, H, I, J
이 6개가 있고 카디널리티가 7이야. 이것도 똑같으면 안 돼. 그래서 6, 7, 8, 9, 10, 11 하나, 둘, 셋, 넷, 다 7개라고 해. 12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자. 두 개의 릴레이션을 카티션 곱한 결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는 그랬어요. 자, 차수는 두 개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합쳐주면 돼요. 그럼 뭐야? 4 더하기 6, 1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카디널리티는요. 얘는 5였고 얘는 몇 개요? 7이니까 7, 5, 3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연산을 확장해서 우리가 뭘 쓰냐면 바로 SQL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학적 표현이고 얘네를 실제로 컴퓨터로 가져와서 프로그램에서 쓰도록 만든 것이 SQL이다. 자, SQL은 여기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Structured Query Language예요. 얘는 구조라는 의미죠. 얘는 질의라는 의미예요. 즉 구조적 질의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서 뭔가 꺼집어올 때 또는 만들 때 아니면은 뭐 제어할 때 이런 때 쓰는 거다. 자, 종류에는 DDL은 얘는 정의, definition이고요. 얘는 manipulation, 얘는 조작이고요. 얘는 control, 제어예요. 정조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DDL은요. 얘는 뭘 만든다 그랬어요? 스키마. 스키마 뭐야? 구조, 테이블 구조. 그다음에 도메인, 테이블, 뷰 이렇게 뭔가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셨죠? 표에 관련된 거. 알터는 표의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드롭은 얘를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자, 크리트문 봅니다. 크리트 테이블, 기본 테이블 이름, 그리고 열 이름을 쭉 나열해요. 학번, 학생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기본 키는 학번이다. 대체 키는 주민번호다. 외래 키는 학번이다. 이렇게. 자, 레퍼런스는 만약에 외부에서 참조해 올 때는 그 테이블의 이름과 연결될 이름, on delete 옵션과 업데이트 옵션, 체크 옵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쭉 봐주시면 되겠고 알터는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변경해요. 추가, 변경, 삭제예요. 명령과 똑같아요. 근데 하위에서 쓰인다. 알터 하위에 알터 하위에서 만약에 add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필드를 추가할 때 우리가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드랍은 삭제할 때 써요. 그리고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가 있는데 얘가 종종 출제돼요. 얘는 연쇄예요. 얘는 제약이에요. 뭐야? 만약에 A라고 하는 테이블과 B라고 하는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기에서 제가 1이라고 하는 애를 지우면 여기에는 1도 같이 지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스케이드고요. 만약에 외부에 다른 곳에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걔를 지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DCL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예요. 제어.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트랜잭션 제어한다 그랬죠? 트랜잭션 제어를 통해서 병행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외부의 보안 제어, 보안, 그리고 데이터와 정의 제어 기술에 사용되는 언어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결성을 유지할 때 우리가 쓴다라는 거. 종류에는 커밋, 승인, 회수, 그 다음에 권한 부여, 권한 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단어만 아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자, 뷰라고 하는 거 앞에서 한번 보셨어요. 얘는 가상 테이블이다. 그래서 메인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서 뭐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얘에서 필요한 필드를 다시 뽑아서 이렇게 가상으로 표를 만드는 것이 뭐다? 뷰. 됐죠? 보이니까 뷰예요. 얘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어드립니다. 얘는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안 돼서 드롭한 다음에 다시 크리트 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뷰 제거 시 만약에 얘가 뷰 1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또 파생해서 뷰 2를 만들 수 있는데 얘를 지우면 얘도 같이 주어진다. 근데 이 뷰를 삭제한다고 해서 메인 테이블에는 영향이 주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자주 나와요. 자, 뷰의 장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해서 데이터 관리 편의성을 제공해요. 테이블에 속성이 50개야. 이걸 다 표시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뷰로 만들어주면 뭐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단점은 알터 뷰문으로 뷰 정의 변경이 불가능해서 드랍한 다음에 다시 크리트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뭐예요? DB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됐죠? 그래서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래서 얘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DML이라고 하는 건 manipulat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manipulation의 이 앞에 있는 man은 남자의 man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 어원을 손이라고 하는 데서 어원을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손으로 뭔가 만지는 것을 manipulation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영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번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DML은 대상이 뭘까요? 바로 튜플이 대상이에요. 튜플이라고 하는 거, 뭐 레코드, 그죠? 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어들이 DML이다. select는 검색하는 애고요. insert는 삽입, 얘는 삭제, 얘는 갱신이에요. 여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distinct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이제 order by, 그리고 group by,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insert into의 value, value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s가 빼먹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 yes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elete from, 이게 전치사, update set, 이 전치사들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오면은 이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들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가장 중요한 셀렉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셀렉트명에 여기 보면 속성명 또는 필드명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뭐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필드명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이게 디스팅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어떤 학교의 학과의 학생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학과 필드만, 학과 속성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학과에 30명 되니까 똑같은 학과가 한 30개 나오겠죠. 여기서 뭐 A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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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과 이렇게, 또는 B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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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학과. 그 뭐 성적이 뭐 A인 학생들의 목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A, B 이렇게 여러 개가 반복되는 것을 한 번만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중복값 제거할 때 사용하는 디스팅트가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룹이에요. 그룹은 뭐 어떨 때 쓰냐면 뭐 학과가 A학과 중에서라고 하는 이런 그룹을 줄 때 사용하고요.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이제 그룹 함수에서의 조건절인 이 해빙 조건이에요. 우리 이제 셀렉트문에 보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where이라고 하는 이 조건과 having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where는 셀렉트에 대한 조건이고요. 이 having은 그룹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 외에 조건문이 뭐 코딩에 가면 다시 if문 쓰잖아요. 그지? 여기서는 where일까, 왜 having일까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 단어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주소가 아닌 내용을 참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order by는 이게 정렬이고요. ASC는 ascending, 그 다음에 DSC는 descending 해가지고 얘는 내림차순이 됩니다. 자주 출제돼요. insert into, 얘는 레코드 추가할 때 쓰는 거죠. 테이블명 주고 속성명 주고요. 그 속성에 들어갈 값들을 여기다 values의 가로 안에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delete from, 어디에 있는 것을, update는 어디에 있는 것을 변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문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간단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같이 테이블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잠깐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 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R1과 R2의 테이블에서 아래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한 SQL문은 그랬어요. 실행 결과가 보니까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주소 이렇게 있는데 실제 출력은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이니까 어떤 게 출력된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출력이 된 거죠. 과목 번호하고 그 다음에 과목 이름. 그래서 R2에 있는 값을 가져온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이제 답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자, 셀렉트 과목 번호, 과목 이름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필드 이름 작성하는 거고, from 어디에서? R1과 R2에서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where R1의 학번과 R2의 학번이 같으면서, 맞죠? 이면서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애가 이 학번으로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그래서 이 학번인 애를 가져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R1 테이블에서 전자공학이면서 이름이 강남길인 애래요. 한번 가볼까요? 자, R1에서 전자공학이면서,
전자공학이면서 강남길인 애를 보니까 여기에서 두 개가 조인이 되면서 학번이 3천인 애가 조회가 된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얘는 이제 조인을 위한 거예요. 이 두 개의 R1과 R2를 조인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고, 실제로 조건은 뒤에 있는 전자공학과 강남길인 아이의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검색하라 그랬어요. 자, 위에서 우리가 검색해온 아이는 결국은 학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학번과 학번이 같은 애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서 학번이 3천인 애를 검색을 하면 돼요. 그렇죠. 학번이 동일한 애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이 두 레코드가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인데요. R1 테이블에서 성이 홍씨인 학생을 검색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름, like, 홍, 퍼센트, 이게 이제 만능 문자예요. 홍으로 시작하는 이런 의미죠. 만약에 철로 끝나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 아시죠? 뭐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것은 다 어디에 대한 개념이에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죠. 그 문자에는 크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는을 쓰지 않고요. 부동을 쓰지 않고요. like라고 하는 아이를 써요. 여러분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like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비슷하게 닮아서 나는 네가 좋아, 뭐 그런 개념의 그런 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으로 시작하는 애들, 요 의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문자열에는 like를 준다는 거 여기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etween 또한 자주 출제되는데, 이 between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부등호를 따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between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A and B 이렇게 주신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실계도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R1 테이블에서 80점에서 85점까지니까 80 and 85, 그럼 80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라고 했을 때 비트윈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가. 그래서 이상, 이하 조건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셨고, 다음에 이번에는 그룹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번호별로 그룹을 짓는다. 어디? R2에서 뭘로? 과목 번호로. 그래서 과목 번호가 이렇게 쭉 그룹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그룹을 질 때는 이렇게 통계함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점수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as라고 하는 것도 종종 출제되거든요. 이거 실기시험에도 이게 괄호로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 별칭이에요, 별칭. 얼라이어스, 그지? 별칭을 우리가 as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처럼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실제로 이 뒤에 부분이 없다면 여기에 필드명이 평균이 아니고 AVG 점수라고 하는 필드명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안 이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라고 하는 애로 별도로 우리가 명칭을 바꾸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룹 함수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썸이나 에버러지, 맥스, 민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운트라고 하는 애를 쓸 수 있고, 카운트에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스터리스크는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빙절을 이용을 한 조건 검색에서는 이번에는 보면은 이 그냥 바로 식을 볼게요. 여기서 테이블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이 한 명 이상인 과목별 이름별 과목 이름을 검색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스터리스크 주고 as 학생스 줬으니까 결국은 과목 이름 나오면 되겠고, 학생스라고 하는 필드에 그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행의 개수가 나오면 되죠. R2에서 조건이 가는 거죠. 90점 이상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룹 바이 과목 이름으로 묶어준 거예요. 즉 과목 이름에서 학생수, 과목 이름별 학생수가 되는 거고, 그 하위의 조건은 뭘로 쓴다?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해빙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데이터베이스는 주소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네가 가지고 있니? 몇 개를 가지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 비교 연산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오더바이절 같은 경우는 정렬할 때 써요. 그래서 오더바이 점수 DSC 하면은 점수별로 내림차순하시오. 요거 또 종종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위질인데요. 하위질이 같은 경우는 1차 수행한 다음 반환값을 상위 릴레이션에서 외열절에 사용하는 것이다. 다 필요 없고 직접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셀렉트가 위에도 한 줄 있고 아래도 한 줄 있어요. 이게 바로 상위에 있는 이 셀렉트 문 하위의 조건으로 셀렉트 문으로 받는 거야. 이때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외부의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값을 가져다가 지금 R1의 조건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써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셀렉트 학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R2에서 가지고 오는데 과목 번호가 C100인 I의 과목 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과목 번호가 C100인 조회 값이 학번이 1000, 3000, 4000 이렇게 검색이 됐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이 결과는 여기에 있는 이 SQL문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1000 그리고 3000, 4000 이렇게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요게 in 보이시죠? 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을 모두 포함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where 조건문에서 학번이 결국은 1000, 3000, 4000인 애들을 검색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압축해 보면은 이렇게 압축이 된다. 그래서 이 하위지리 문이 필기고 실기고 그냥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항상 하위를 먼저 검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쪽으로 가져오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in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이 개정 전에 종종 출제됐던 아이예요, 얘는. 개정 후에 나오진 않았는데 얘를 바꿀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빼고 학번 이렇게 하고요. 1000 또는 3000 또는 4000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번 이렇게 주고 인으로 압축해가지고 한 번에 쓸 수도 있지만 1000 또는 3000 또는 4000인 애들 즉 1000, 3000, 4000 모두 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 문제 한번 볼까 봐요. 자, 다음 조건에 SQL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SQL문 빈칸에 알맞은 것은 단 팀 코드 및 이름이 속성이며 팀 코드는 이름의 속성이래요. 그리고 직원 테이블이다 그랬어요. 이름이 정도 1인 팀원에 소속된 팀 코드를 이용하여 소속된 팀원의 이름을 출력하는 SQL문을 쓰시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직원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네. 직원에서 직원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팀 코드를 가지고 오는 셀렉트 문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하고요. 팀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죠. 얘는 외부 테이블이 아니라 자기 자신 테이블에서 가져온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where 이름이 정도일인 아이에 뭐가 나오는 거야? 팀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럼 팀 코드가 만약에 300번이다 그러면 그 300번은 아이에 뭐가 나오는 거야? 결국은 이름을 검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위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insert예요. insert문은 insert into 그 다음에 bail use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2 테이블에 학번이 6000, 과목 번호가 C100인 레코드를 삽입하시오. 그러면 insert into R2에 내가 추가해야 될 레코드의 필드명들을 작성해요. 만약에 전체 다다 그러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는 학번, 과목, 성적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학번과 과목 번호만 추가할 거다. 그리고 걔네의 값들은 값은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 진짜 나온다니까 이거 S 빼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S 뺀 거 나와요. 자, 그래서 6000, C100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 세트예요. 세트. 요거 가로치고 나옵니다. 다음 중에 저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 셋 주면은 학년을 2학년으로 바꿔라. 뭐 어떤 조건을 홍길동인 애를 이렇게 되겠죠. 딜리트에서는 많이 출제는 안 되고요. 이 딜리트 from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리트 from. 자, 이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아이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업데이트 인사급여 세트 이렇게 나온다고. 실계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SQL 명령의 짝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update set, insert into, delete from, create view to 뭐 이런 게 뭐야 이거? create view to 이런 거 없죠. 그죠?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NoSQ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SQL이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문을 작성할 때 DBMS에서 SQL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QL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써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관계형 DBMS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나와요.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액션, 교체하는 하나의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이 트랜잭션 특성이 아주 자주 출제돼요. 뭐야? 제가 만약에 ATM 가서 카드를 넣고 돈을 꺼내는데요. 자, 비밀번호까지 넣고 딱 확인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돈을 막 세잖아요. 다다다다다 돈 세는 소리까지 나.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어? 그리고는 카드가 툭 튀어나왔어. 돈은 안 나오고. 내 통장에서도 인출이 됐어. 돈은 안 나왔어. 그거 어떻게 해? 안 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됐을 경우에는 카드를 딱 뱉고 내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런 일련 작업은 어떻게? 하나의 액션으로 끝나야 돼. 그죠? 시작이 됐으면 돈도 나와야 되고 카드도 나와야 되고 돈도 내 통장에서 빠져야 돼. 이걸 원자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트랜잭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일관성은요. 시스템이 고정 요소는 수행 전후가 같아야 된다. 즉, 내 통장에서 100만 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꺼냈으면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으면 통장은 얼마? 0원이 돼야 된다. 자, 격리성은 내가 지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고 있으면 다른 놈이 내 통장에 접근하지 못해야 한다. 자,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빼가지고 뒤를 돌아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있어. 그럼 돼요? 안 되죠. 그 값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 꼭 기억하세요. 원, 일, 격, 영.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얘는. 자, 크루드 매트릭스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사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업무 분석을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이런 연산들을 표로 만들어요. 표로 만들어서 어떤 테이블의 어떤 필드는 뭐 필드 1, 필드 2 이런 애들은 C, R, U, D 해서 얘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읽고 어떤 상황에서는 업데이트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딜리트되고 이런 걸 표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크루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즉각갱신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즉각갱신법이라고 하는 애는 데이터를 갱신하면서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료된 다음에 얘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두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취소잖아 언두가. 그지? 대신에 얘네는 모든 기록이 로그에 기록이 남아야 돼요. 즉각갱신법. 뭐라고? 얘네는 원자성을 위배하는 거야. 자, 트랜잭션 연산에는 커밋, 롤백, 리커버리가 있어요. 커밋은 승인이에요. 야, 다 됐어. 야,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커밋을 하는 거예요. 야, 승인 끝. 롤백은 이중 가다가 중간에 오류가 났어. 그럼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 리커버리는 장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걔네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얘 같은 경우는 복구하는 리커버리 이런 작업을 의미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트랜잭션의 전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작이 됐어요. 그럼 활동을 하죠. 쭉 활동을 하다가 부분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 아직 커밋이 되진 않은 상태죠. 그러다가 갑자기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때 커밋이 되는 거고 부분 완료 상태에서 정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돈 꺼내기 직전에 그지? 커밋이 일어나기 직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어떻게 해요? 실패로 보고 얘를 처리해서 롤백으로 돌린다. 자,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트랜잭션에 앞에서 우리 격리성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솔레이션. 그지? 이솔레이션에 얘를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병행 제어는. 즉,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얘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애들은 얘를 어떻게? 나한테 내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병행 제어예요. 이름 자체는 병행 제어 하니까 어때요? 아, 이거 같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이 병행 제어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기법들 중에 이제 뭐 로킹이나 최적 병행 수행, 타임 스태프, 다중 버전 기법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고 얘네가 이제 출제가 간혹됩니다. 이게 개정 전에는 각각 얘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타임 스탬프 기법 같은 경우는 이 시퀀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개정 후에는 절대 출제 안 됩니다. 꽤 어려운 내용이라서 출제가 안 된다라는 거. 대신에 개정 전후 모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애는 바로 럭킹이에요. 럭킹.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락이 뭐예요? 잠금이죠. 즉 내가 어떤 계좌 1번이라고 하는 계좌에서 돈을 찾고 있다면 다른 애들은 이 안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물쇠를 잠가 놓은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락이에요. 됐죠? 자,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증 도장을 받고 들어가는 거야. 야, 너 들어가 도장 쿵. 너 들어가 도장 쿵. 이런 거. 그죠? 자, 얘는 동시성 제어를 위한 직렬 기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들 순서대로 트랜잭션 간의 순서를 미리 정해주는 거야.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표. 병원이나 은행 가면 번호표 뽑지? 그게 타임스탬프예요. 그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락킹이에요. 락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잠금이지, 잠금. 다른 애가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건 DBMS가 세트를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킹 단위가 만약에 뭐 시간 단위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 DB에 접근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평균적으로 5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걸 5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얘에 딱 여기에 5분 동안 락킹이 걸리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을 더 늘려요. 그럼 1시간에 몇 번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냥 5분으로 하게 되면은 몇 번? 12번인가요? 12번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얘를 10분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면 뭐야? 6번밖에 안 되죠? 아니면 1분으로 쪼개. 그럼 어떻게 돼?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로킹 단위가 커지면 로크 수가 적어서 관리가 쉬워지지만 병행성은 떨어져. 접근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든다고. 대신에 얘가 너무 작으면 이 많아지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려워지지만 병행성은 높아져요. 그리고 로킹이 되는 대상은 파일, 테이블, 필드, 레코드예요. 파일을 로킹할지 테이블을 할지 필드를 할지 레코드를 할지 이걸 로킹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이다 그러면 어디를 락킹을 할까? 레코드 락킹을 하겠죠. 왜? 내 계좌 한행이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락킹을 하죠. 자, 2단계 로킹은 직렬성은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 예방은 불가능하다. 얘는 뭐가 자주 출제되냐면 바로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 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2단계 로킹이다 그러면 바로 확장과 축소 단계다. 다음에 병행 수행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갱신분실, 비완료 의존성, 모순성, 연쇄복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구글링 한번 하시면은 이 그 시퀀스가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보시는데 지금 개정 후에는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자,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 한번 보면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로킹 단위가 크면 병행 수준이 낮아진다. 맞죠? 로킹 단위가 크면 병행 제어 기법이 단순해진다죠. 작아지면 로크 수가 적어진다 그랬는데 작으면 당연히 1시간을 10개로 쪼갤 거를 20개로 쪼으면 어떻게 해요? 로크 수가 늘어나겠죠. 자, 로킹 단위를 단위로 치면 로킹은 파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레코드와 필드 아니죠. 다 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보안이에요. 이 보안은 나중에 5과목에서 또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는 거 DB 보안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평문을 암호화로 바꿔주고 얘를 전송해요.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복호화해서 내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야 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를 암호화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코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송한 다음에 얘 암호화 키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필터링을 거쳐서 다시 와로 바꿔서 이 새끼가 오라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 키에는 비밀 키하고 공개 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비밀 키라고 하는 거 요게 자주 출제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한 회차로 돼 있지만 얘는 사실은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다 나와요. 다. 계속 반복돼. 이 모듈에 NCS 모듈에 다 있어요. 근데 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있는데 뒤에 5과목에 가면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예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암호화 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호화 키가 있었어요. 그때 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느냐 또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같으니까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칭 키라고 이야기해요. 같으니까 대칭. 얘는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맞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면 이 암호화 키 기준으로 얘를 숨겨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숨겨야지 당연히. 이거 노출하면 어떻게 돼? 복호화 키를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비밀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암호화 키랑 복호화 키가 다르니까 암호화 키 오픈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맞아요. 얘를 그래서 공개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암호화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가 나오거나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요게 헷갈린다 그러면 써보세요. 옆에다가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대칭키 비밀키. 아, 명칭이 복잡하게 나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DES 알고리즘이에요. DES. 자, 보시면 비밀키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베이트잖아요. 이게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자가 다 들어가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이자가 들어있어요. 비밀키에는 그 인크립션이 암호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나오는 아이가 이 DES 알고리즘의 평문은 64비트 그리고 실제 길이는 56비트를 쓴다라고 하는 거 수치적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얘가 DES인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러분들 똥구멍 닦는 거 그거 아시죠? 비데. 됐죠? 비데.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또 여기도 비가 나오네. 헷갈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은 어때? 나만의 비밀 공간이지? 아, 비밀 공간. 그래. 비밀키 상태에서 데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아주 자주 출제되고 이거는 여기저기 모든 컴퓨터 쪽 관련 시험에 다 나오는 아이예요.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동일한 키로 그죠?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한다. 그래서 키를 비밀리해야 한다. 그래서 키가 같다. 암호화 복호화 키가 같아서 키를 공개하면 타인이 알게 되니까 안 된다.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빨라요. 왜? 대칭키. 똑같으니까 키가 똑같으니까. 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처음 통신 시에 비밀키를 전달해야 하므로 키 교환 중 키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맞아요. 자, 공개키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각기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해요. 암호화 복호화 키가 다르니까 키는 공개돼도 돼요. 대신에 살짝 느려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권한 부여예요. 권한 부여. 어떤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때 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grant, 권한,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인서트 할 수 있는 거, 검색할 수 있는 거. 됐죠? on 데이터 객체, to 사용자 주는 거고요. with grant 옵션은 이 사용자가 사장님이야. 이제 우선은 사장이 부장한테 야, 네가 권한 받아. 라고 권한을 줬어요. 근데 부장이 또 바쁘잖아. 팀장급이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김대리, 네가 이거 권한 좀 받아라. 그지? 하위 사람에게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만약에 얘를 그럼 리보크 했을 경우에, 리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권한을 해제하는 거죠. 사장이 부장을 잘랐어. 그때 여기 있는 대리 있잖아요. 대리 권한 어떻게 될까? 그건 이제 설정마다 다르지. 이제 밑에 내려갑니다. 이제.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리보크 그랜트 옵션 4 권한 온 데이터 개체 from 사용자 이렇게 되고요. 캐스케이드. 이게 핵심이지. 캐스케이드를 주면은 대리 권한까지 없어지는 거고요. 주지 않으면 대리 권한은 남아요. 됐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출제됐어. 자,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방아쇠라고 했죠? 뭔가 하나 딱 방아쇠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이걸 바로 트리거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봐주시고요. 트리거의 개념만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분산 DB예요. 분산 DB는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네이버 서버, 지식인 서버 아니면 카페 서버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수백 대가 연결돼 있어요. 나눠져 있다고. 그걸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목표예요. 목표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걸 보시는 관점을 사용자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사용자 관점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얘가 중복되어 있는지, 얘가 병행되고 있는지, 장애가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카페에 들어가서 자주 들어가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이버 내부적으로 서버에 3번 서버가 죽었어. 그래도 되지. 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근데 걔가 고장 났는지, 그리고 그 고장 난 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중복돼서 어디 들어있는지 니네가 알 필요가 있니? 없죠. 이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장점은 뭐가 있을까? 검색 시간 있죠? 지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령어를 줬을 때 그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공유성이 늘어나고요. 신뢰성 높여지고 가용성이 향상돼요. 확장도 쉽고요. 지역 자치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죠. 대전에 있든가 세종에 있든가 아마 두세 개 될 거예요. 구글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라스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홍콩인가 대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구글 데이터 센터가 그 데이터 센터가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내가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그 자료가 일본에서 오는 건지 홍콩에서 오는 건지 미국에서 오는 건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단점은 개발 비용이 늘어요. 그리고 얘네 싱크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지? 통신 성능에 따라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자, 됐죠? 그래서 지역 자치성과 병렬 처리,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 관리자 외에 각 지역 담당 관리자를 두는 것이고, 병렬 처리는 하나 이상의 처리를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처리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큰 그림을 그려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정규 강의라면 이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빠르게 보고 빨리 합격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옆에 있는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각 키워드 앞에서 제가 마인드맵 그려드린 거 있어요. 그 키워드를 두목내 문제은행에 오셔서 문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관련 문제를 한 번에 쭉 다 검색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으로 보시고 뒤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시험 전에 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